1888년 영국 화이트채플이라는 마을에서 한 건의 살인을 시작으로 연쇄살인이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장소와 골목에서 같은 방식의 사건이 반복되자 런던 전체가 빠르게 불안에 잠기기 시작했는데요. 런던 경시청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대대적인 추적을 벌였지만 범인은 매번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잭 더 리퍼라고 알려진 정체불명의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1888년 런던 동부의 빈민가였던 화이트채플의 인구는 약 8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을 수용할 공동화 숙소는 고작 233곳에 불과한 실정이었는데요. 매일 밤 8,500명이 넘는 이들이 단 4펜스짜리 침대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끝없는 줄을 서야 했고, 이마저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차가운 골목 바닥에서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당시 화이트채플의 아동 사망률은 55%에 달했습니다. 아이 둘 중 하나는 성인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했죠. 살아남은 이들조차 알코올과 폭력이 반복되는 골목 안에서 매일 밤 생존을 위해 버텨야 했는데요. 경찰 기록에 유사 사건들이 쌓이는 동안 밤마다 들리는 비명에도 이에 반응하는 이웃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웃의 비명에 무심해진 고립된 정서는 이미 일상이 됨과 더불어 화이트채플 일대에는 석탄 사용으로 인한 짙은 스모그와 안개가 상시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밤거리의 가스등 불빛은 이러한 시야를 더욱 제한시키는 환경이었죠. 기록된 매춘 여성은 1200명 이상이었지만 대부분 하숙비 마련을 위해 매일 밤 골목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생존을 위한 다른 선택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겉으로 정숙함과 도덕적 순결을 강조하던 빅토리아 시대의 이면에서 금기시되던 성을 실제로 소비하는 계층은 골목 밖에 존재했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매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외면되었습니다. 화이트채플과 맞닿은 스피탈필즈 내부에는 루컬이라고 불리는 미로 같은 집단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수십 겹으로 쌓여 있었는데요. 내부 통로는 외부인이 들어서면 방향 감각을 금세 잃고 빠져나오기조차 어려웠죠. 런던 시청 기록에 따르면 일부 구역은 이미 추적 불가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골목 안으로 사라진 사람의 이동 경로를 외부에서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1880년대 중반 토리아역 부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철거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화이트채플로 몰려들었는데요. 이미 포화 상태였던 인구는 한계치를 넘어 더욱 압축되었죠. 해당 과정에서 경찰 순찰은 변화한 지형과 인구 분포를 따라잡지 못했고, 감시가 닿지 않은 사각지대가 늘어나면서 관리와 통제의 균형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7월 낮은 임금과 위험한 작업 환경에 항의하며 인접한 보호지역의 성냥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매치롤 파업을 일으켰는데요.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치안 인력이 보호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화이트채플의 순찰에는 공백이 생기게 되었죠. 복잡한 지형 위에 겹쳐진 치안 공백이라는 위험 요소는 머지않아 사건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8월 31일 새벽 3시 40분 화이트채플 벅스로우 거리를 순찰하던 경찰관 일이 도로 위에 쓰러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되기 약 1시간 전까지 인근에서 목격된 그녀는 그날 밤 하숙비 4펜스를 마련하기 위해 골목으로 나섰다가 그 짧은 사이 살해된 상태였는데요. 그녀는 5자녀를 둔 43세의 여성 메리앤 니콜스였죠. 현장에서는 목 부위의 치명적인 절단과 일부 신체에 가해진 정교한 훼손이 확인되었습니다. 좁은 골목과 밀집된 주거 환경 속에서도 저항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범행은 주변 누구에게도 인지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실제로 경찰관 일이 도착하기 직전 불과 몇 미터 거리를 지나던 마차꾼 2명조차 그것이 사람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죠. 이는 대략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범인이 니콜스에게 접근, 공격, 이탈의 전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부검을 담당한 라이스 랄프 박사는 절개가 단일 도구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기록했는데요. 경찰이 현장을 보존했을 때에도 주변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죠. 경찰은 이를 개별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었지만 8일 뒤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다시 발생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9월 8일 새벽 6시경 헌버리 스트리트 29번지 뒤뜰에서 47세의 여성 애니 체프먼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혼 후 하숙소 생활을 전전하던 그녀는 사건 당일 새벽 하숙 주인에게 4펜스가 없다는 말을 남기고 골목으로 나섰는데요. 불과 몇 시간 사이 살해된 채 발견된 그녀의 시신에서는 목 부위 절단과 복부에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었죠. 현장에서는 일부 신체가 사라진 상태였으며 발치에는 동전 2개와 종이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이를 체포원의 소지품으로 판단했으나 범행 과정에서 형성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인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범행의 구체적인 조건이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부검을 맡은 조지 백스터 필립스 박사는 특정 부위를 제거한 방식과 해부학적 숙련도를 근거로 범행 도구를 추정했습니다. 최소 15에서 20cm 길이의 날카로운 칼을 사용해 짧은 시간 안에 선택적 제거를 마치는 흔적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따라 런던에서 인체 구조를 다룰 수 있는 외과 의사나 의대생, 그리고 도축업자 등이 유력한 수사범주로 거론되기 시작했죠. 현장에는 무질서한 파괴 대신 정교한 방향성과 패턴을 가진 훼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살인사건인 엠마 엘리자베스 스미스나 마사 타브렘 사건의 무작위 폭행과는 명백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결국 경찰 내부에서는 특정 기술을 가진 집단의 수사력을 집중하며 의사와 도축업자가 구체적인 용의선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사 상황은 이내 언론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9월 초 런던의 신문들을 통해 화이트체플의 연쇄살인이 경쟁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수사 기밀이 유출되면서 경찰과 언론 사이에는 정보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이 형성되었죠.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런던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게 됩니다. 9월 27일 런던 중앙뉴스 에이전시로 붉은 잉크로 작성된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9월 25일 발송된 해당 편지는 수사당국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으로 시작해 마지막에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 잭 더 리퍼가 드림이라는 서명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이 편지를 단순한 장난이나 모방범의 소행으로 판단하며 실질적 수사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죠. 그러나 사흘 뒤인 9월 30일 새벽 런던에서는 단 하룻밤 사이 2건의 살인이 잇따라 발생하며 도시는 통제불능의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새벽 0시 35분 데르노 스트리트 인근에서 당시 현장 근처를 지나던 이스라엘 슈워츠는 한 여성이 어떤 남성에게 거칠게 밀쳐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약 25분 뒤인 새벽 1시 해당 구역 내 클럽 관리인이었던 루이스 DM 슈츠가 마차를 몰고 버트필드 야드 마당으로 들어서던 중 스웨덴 출신의 45세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공동 하숙소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는 발견 당시 왼손에 과자 한 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꽃을 쥐고 있었는데요. 이는 그녀가 사망 직전까지 누군가와 접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목부위 절단이었으나 이전 사건들과 달리 추가적인 신체 훼손은 확인되지 않았죠. 경찰은 범행이 외부 요인으로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범인이 방해를 받은 직후 인근 구역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사건의 충격으로부터 불과 40분 뒤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됩니다. 새벽 1시 35분 화이트 스퀘어 입구에서 조셉 로엔드가 캐서린 에도스와 대화 중인 한 남성을 목격했는데요. 남성은 갈색 코스염을 가진 30세 전후의 인상착의로 진술되었으며 해당 목격 시점은 이후 사건 전개의 기준이 되었죠. 불과 10분 뒤인 새벽 1시 45분 순찰 경찰관 워트킨스가 동일 구역을 다시 지날 때 에도스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연쇄 살인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극도로 가중되며 순찰 간격은 10분으로 좁혀졌는데요. 해당 범행은 고작 10여 분 사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목 절단과 함께 특정 부위 제거, 안면 훼손, 귀 부위 절개가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훼손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부 의료진은 일정 수준의 숙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를 해부학적 전문성으로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와 복잡한 도시 구조로 인해 범행과 이동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는데요. 한편 스트라이드 사건과 에도스 사건은 각각 광역경찰청과 런던 경찰관할로 처리되어 행정구역상 서로 다른 기관에 속했고 이로 인해 상호정보 공유에는 지연이 발생했죠. 결과적으로 수사당국은 두 사건을 즉시 연결하지 못하며 초기 대응에서 혼선을 겪게 되었습니다. 9월 30일 새벽 2시 55분 굴스탄 스트리트 한 건물 출입구 바닥에서 피 묻은 천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살해된 캐서린 에도스의 앞치마 일부였으며 바로 이 벽면에는 분필로 적힌 문장이 남아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받지 않을 사람들이다.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들은 날이 밝기 전 사진 촬영을 통해 범인의 필체와 문구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광역경찰청의 찰스 워렌 경무관은 반유대주의 폭동과 대중정서 악화를 우려하며 이를 거부했죠.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경례는 문장을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결정으로 범인이 남긴 직접적인 메시지는 영구히 사라졌으며 분필의 필체나 압력 같은 사건을 규명할 핵심 근거를 분석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결국 경찰 기록에는 현장을 목격한 이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불완전한 문장만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10월 1일 건방지고 뻔뻔한 이라는 의미를 담은 범인의 별칭인 소시즈키라는 서명이 담긴 엽서 한 통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기록은 전날 발생한 더블 이벤트를 직접 언급하며 수사 과정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필적은 앞서 도착한 디어보스 편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광역경찰청은 두 편지의 필적을 대중에 공개하고 전단지 약 8만 장을 런던 전역에 배포하며 시민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치로 며칠 내 1000통이 넘는 익명 편지가 수사당국으로 쏟아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모방범의 장난과 허위 제보가 뒤섞이면서 정작 유효한 단서를 식별하기조차 어려운 혼란을 불러왔는데요. 결국 수사 인력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익명 제보의 진위를 분류하는 데 매몰되어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10월 3일 화이트체플 각 경찰서 게시판에 편지 서본이 게시되면서 대중은 잭 더 리퍼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100만 부 이상 발행되던 런던의 신문들은 해당 명칭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산업 공포를 확산시켰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정황들까지 같이 퍼지면서 사건은 거대한 도시괴담처럼 번져나갔죠.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혼란 속에서 치안 공백에 대응하고자 10월 6일 조지 러스크를 중심으로 화이트채플 자경단이 결성되어 야간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조직 결성 10일 후 러스크의 집으로 배달된 소포 안에서는 잉란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고 동봉된 편지에는 단 두 단어가 적혀 있었죠. 지옥에서부터. 당시 디어보스와 소시제키 편지는 언론의 개입과 모방 가능성으로 인해 신뢰도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부터 편지와 함께 배달된 신체 장기는 토마스 오픈쇼 박사의 검사 결과 실제 인간의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캐서린 에도스의 사체에서 소실된 부위와 부합하는 정황으로 언급되었지만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실제적 증거와 앞서 쏟아진 수많은 제보 편지 속에서 결국 무엇이 진짜 범인의 흔적인지조차 가려내기 힘든 혼란에 빠지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11월 8일 광역경찰청의 찰스 워렌 경무관이 사임하며 지휘부가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밀러스코트에서는 이전보다 극단적인 현장이 발견되었는데요. 새벽 4시경 인근 거주자 엘리자베스 프레이터는 잠결의 살인자라는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며 훗날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는데요. 일상의 무감각 속에 묻힌 해당 비명은 어떠한 대응도 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현장에 개입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은 새벽에 정적만이 남겨진 채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죠. 11월 9일 오전 10시 45분 밀러스코트 13번지에서 사건 발생 약 6시간 반 후 임대료 체납을 확인하러 온 집주인 심부름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부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문은 잠겨 있었는데요. 그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공식 기록에는 창문 너머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남겨지지 않았죠. 일부 현장 경찰 진술마저 법정에서 비공개 처리되면서 해당 장면은 비공식 목격으로 남게 되었고 결국 밀러스코트의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진 일들은 지금까지도 의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부검을 맡은 토마스 본드 박사의 간결하게 남겨진 기록은 충격적이었는데요. 25세 메리 제인 켈리의 시신은 이전 사건들보다 훨씬 많은 신체 부위가 훼손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침대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수사관들은 신체의 일부가 분리되어 사라진 것을 확인했으며 방 안 어디에서도 유실된 장기는 발견되지 않았죠. 사건의 공간과 조건은 이전 4건과 명확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범행은 외부 시야가 차단된 실내에서 이루어졌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낮아지며 시간적 제약마저 사라졌는데요. 이는 동일한 범행이 주어진 시간과 외부 간섭 여부에 따라 범행의 정도와 극단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두 가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사라지며 행위가 극단으로 표출되었다는 견해와 연쇄적인 범행 과정에서 유지되던 최소한의 통제마저 완전히 무너진 결과라는 해석인데요. 그러나 어느 쪽도 물리적 증거로 확정되지는 않았죠. 결국 해당 사건은 잭 더 리퍼의 연쇄 살인 사건 중 공식 인정되는 5명의 핵심 피해자, 즉 캐노니컬 5의 마지막 기록으로 고정되었으며 켈리의 시신 발견은 찰스 워렌 경무관이 사임서를 제출한 지 불과 24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11월 9일 이후 캐노니컬 5와 같은 패턴의 사건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이트채플에서의 죽음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로즈 밀렛이 사망했고 1889년 7월에는 앨리스 맥켄지가 희생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절개 수법과 훼손 패턴이 이전 사건과 다르다는 이유로 리퍼 사건에서 제외시켰지만 위험과 불안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범인이 범행을 멈춘 이유에 대한 의문은 3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용의자의 사망이나 런던 이탈 또는 수감, 그리고 자체적 종료인데요. 하지만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가설일 뿐 물리적 증거나 확실한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888년 11월 말 영국 내무부는 현산금 지급을 거부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허위 제보가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며 수사 역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었는데요. 탐지견 바나비와 버블을 동원한 현장 추적 실험도 실패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골목 구조와 수천 명이 남긴 흔적 속에서 범인의 경로를 식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확실하게 남은 것은 오직 잭 더 리퍼 패턴의 범행이 멈추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잭 더 리퍼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당국의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1894년 수사국장 멜빌 맥노튼 경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 일명 맥노튼 메모에는 3명의 유력 용의자가 압축 지목됩니다. 마지막 희생자인 메리 제인 켈리 사건 직후 실종되었으며 12월 말 템스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몬테규 존 드루이트, 화이트채플에 거주하던 유대인 이발사로 심각한 정신질환과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가졌다는 점이 주목받은 아론 코스미스키, 사기 전과가 있는 러시아 출신 의사로 위험한 성향과 해박한 의학적 지식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 마이클 오스트로그, 세 사람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의심받았지만 결정적 물리적 증거와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편 실무자 도널드 스완슨 경감의 개인 기록인 이른바 스완슨 메모는 코스민스키를 지목하면서도 유대인 목격자가 범인을 식별했음에도 동족을 고발하지 않아 기소에 실패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있는데요. 이 또한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1891년 2월 13일 화이트채플의 한 철도 터널 아래에서 프랜시스 콜스의 사체가 목이 베인 채 발견되며 마지막 수사망이 다시 움직입니다. 당시 그녀가 사회되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선원이자 현장 인근에서 피가 묻은 옷을 입은 채 발견되어 체포된 제임스 세들러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끝으로 연쇄 살인 전담반은 공식 해체되고 화이트채플 살인 파일은 영국 런던을 관할하는 수도경찰청 본부인 스코틀랜드 야드에 의해 종결됩니다. 결국 수사에서 드러난 이름들은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각기 단절된 가능성으로만 남겨졌습니다. 2002년 100년 전의 사건을 현대과학으로 규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습니다. 범죄소설 작가 패트리시아 코넬은 디어 보스 편지의 우크에서 DNA를 추출해 화가 월터 시커트의 시효와 대조하는 대규모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며 발생할 수 있는 증거 오염과 당시 자료의 보존 한계는 명확했고 과학적 분석 결과는 오히려 또 다른 논란만을 남기게 되며 해당 시도 역시 결정적 증거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는 어깨에 걸치거나 몸을 감싸는 긴 형태의 겉옷인 숍이 캐서린 에도스의 소지품으로 추정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에 영국의 사업가이자 아마추어 탐정인 러셀 에드워즈가 2007년 경매에서 해당 숍을 낙찰받아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의 유전학 전문가 야리 루엘라인과 함께 추출한 DNA를 아론 코스민스키의 후손과 비교한 것이었죠. 미토콘드리아 DNA가 일치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지만 해당 숍이 실제 에더스의 유품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통계 처리 방식과 시료 진위에 대한 학계의 반박이 곧바로 뒤따랐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아론 코스민스키 설 역시 목격자의 신뢰성과 당시 기소 불가 판정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몬테규 존 드루이트 설 또한 그의 사망 시점과 범행 종료 시점이 인접하다는 정황일 뿐 이를 연결할 물리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죠. 영국 왕실 연루소를 포함한 수많은 가설이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충돌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늘날 화이트채플에서는 사건 관련 야간 투어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범행이 발생했던 장소들을 따라 이동하며 사건을 체험하듯 접하게 되는데요. 1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런던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정체불명의 살인귀 잭 더 리퍼의 정체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